지금 회피형과 이별 후 혹시 상대에게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대에게 먼저 연락이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회피형과의 보다 디테일한 제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후 화면 하단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피형의 이별 후 심리 및 제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피형과의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그들과의 헤어짐은 항상 많은 물음표를 남기며 많은 사례에서 헤어지는 이유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괜히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마냥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도 생기실 텐데요. 이런 걱정과 불안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회피형 제외 성공 사례만 100건 이상 경험한 임상심리사로서 실제 이별 후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3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애정 결핍 성향이 강한 회피형인 경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회피형인데 애정 결핍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회피형을 애정이나 애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인간의 본성인 애정과 애착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다만 그 욕구를 표현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비회피형과는 다를 뿐이죠. 특히 회피형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또 다른 특징은 짧은 연애를 반복한다는 건데 그만큼 이성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대상이 없을 때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별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결국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별 후에도 간접적으로 감정 신호를 보내는 회피형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카톡 차단과 해제를 반복한다거나 SNS를 염탐하거나 주변에 여러분의 근황을 물어보는 등 마치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은 신호를 보이면서도 상대가 직접적인 연락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대가 신경이 쓰이고 미련도 남아있지만 다시 관계를 시작했을 때 생길 감정적 부담이 걱정돼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본인이 이별을 통보한 입장이라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존심 문제로 느껴지거나 다시 관계를 시작할 확신은 부족한 상태이기에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즉, 겉으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며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는 상태인 셈이죠. 물론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호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일정 기간은 상대가 감정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별 당시 서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바로 해결하기보다 일단 거리를 두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대화를 통해 풀기보다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관계를 붙잡기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하거나 대답을 재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방식이 충돌하면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별이 결정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회피형의 입장에서는 그런 갈등의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으로 이별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불편한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본인의 진심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별 당시에는 단호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혼자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감정만으로 재회를 시도하기보단 두 사람 사이에서 반복됐던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회피형의 상대방이라면 가장 답답한 순간, 아니 그걸 넘어 부하가 치미는 순간은 그들이 침묵을 하거나 잠수를 타는 등 여러분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토로하거나 회피형 관련 유튜브 댓글들만 보더라도 다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얼른 도망치라고 하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회피형 상대가 침묵하거나 잠수를 탔을 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3가지 이유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동굴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회피형이 침묵하거나 잠수를 타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내성이 낮고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애착 대상과의 불편한 분위기나 갈등 신호에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감정이 빠르게 과부하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질수록 이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나 사회적 경험 속에서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거나 안전하게 표현해본 경험이 적다 보니 갈등 해결 과정을 소모적인 충돌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화로 풀기보단 상황을 외면하며 일단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들에게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험 상황에서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물론 문제가 크지 않다면 이런 침묵은 일시적이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겹치거나 문제가 복잡하다면 아예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상황이 길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본인은 편해질 수는 있어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단절과 거절로 느껴지며 결국 관계 불안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회피형이 침묵하거나 잠수를 타는 두 번째 이유는 대화한다고 해서 관계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해결의 수단이라기보다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텐데, 설명해도 결국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텐데, 이런 편견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죠. 과거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인식은 더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기보단 애초에 기대를 접고 입을 닫아버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시당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반복된 기대와 실망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선택인 셈이죠. 문제는 이런 태도가 오해를 줄이기는커녕 서로의 거리만 더 벌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게 되고 결국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상황 탓 혹은 여러분의 탓으로 치부하기 마련이죠. 다음으로 회피형이 침묵하거나 잠수를 타는 3번째 이유는 감정적 교류 자체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조율을 감정 교류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감정 교류가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겐 비회피형인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큰 부담으로 느껴지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피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정서적으로 가까운 상태일수록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실망을 줄 수 있다는 불안, 관계에 얽매일 수 있다는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오가는 대화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친밀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상황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외면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즉 그들에게 침묵이나 잠수는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기 위한 방어이기도 하며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거리를 조절하려는 무의식적 회피 전략이기도 합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관점 자체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셈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여러분과의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잠수를 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회피형을 단호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손을 놓으면 정말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에 사로잡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먼저 사과하거나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 하거나 감정을 길게 설명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피형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감정적 설득은 그들의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숨고 싶어지고 설명할수록 더 부담을 느끼고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려 할 겁니다. 이건 애정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대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겁니다. 침묵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원하는 일정 거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피형은 압박 속에서는 더 멀어지지만 압박이 사라졌을 땐 다시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며 그때 비로소 관계를 돌아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쫓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 관계가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들을 여러분의 상식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단 그들의 애착 체계를 이해하고 그들만의 방식을 허용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시공간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피형과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들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자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봤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한 사람인 오카다 다카시의 저서 애착 수업을 바탕으로 회피형의 속마음을 심리학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회피형 관련 재회 상담만 500건 이상 진행한 임상심리사로서 그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볼게요. 먼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포인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단순히 회피형을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치부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를 무조건 회피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복통을 호소한다고 모두 장염이라고 진단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진짜 회피형을 구분하기 위해선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핵심인데 회피형은 지나친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회피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즉 안정형과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회피형은 상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함을 보일 때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상대와 멀어지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회피형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상대가 가까워질 때 회피형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회피형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애착을 느끼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친밀해진 뒤 상대를 잃었을 때 받게 될 상처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피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상대의 결점을 일부러 찾아내 거리감을 두거나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라는 듯한 오만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회피형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져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회피형과는 가까워져도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를 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친밀감이나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피형과 안정형 혹은 불안형이 관계를 맺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서로 감정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대하는 입장에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또한 그들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서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회피형 역시 정서적인 관계를 원하는 안정형이나 불안형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죠. 이들은 감정보다 이해득실이 분명한 실용적인 관계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피하고 넘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현실에서 마주한 관계 문제를 밀어내고 외면함으로써 자신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회피형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서운한 일이 반복되고 갈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회피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회피형은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지냐는 식으로 대화를 미루거나 피해버리죠. 그러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며 결국 이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은 사소한 문제부터 이별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황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회피형과도 건강한 소통이나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댓글들에서 언급하듯 회피형은 그냥 거르는 게 답일까요? 상담사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저의 진짜 친한 형이나 누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이라면 회피형과의 만남은 피하는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보면 불안형의 불안함과
회피형의 방어 기제가 부딪히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고 상처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 불안형은 이별 후 자책과 후회의 늪에 깊이 빠져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선뜻 권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이란 건 원래 비합리적인 거기도 하고 한 번 시작된 사랑을 멈추기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피형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 어쩌면 제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핵심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듯 그들만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건 여러분에 대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여러분과 거리를 조절하는 것 역시 마음이 식었거나 애정이 없어서가 아닌 본인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셈이죠. 이걸 이해하고 그들만의 시공간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회피형은 감정 표현이나 공감, 세심한 배려에 서툴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들은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에게도 기대하지 않고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건 마치 생선가게에서 돼지고기를 찾는 꼴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회피형은 사교적인 말을 길게 늘어놓는 걸 의미 없다고 느끼고 오히려 어색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직설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즉, 감성적인 말이나 애매한 표현보다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굽신거리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피형은 상대를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상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회피형과 대화할 때는 당당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피형은 따뜻한 공감에는 큰 관심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조언이나 감정적인 위로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감정보다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대화에서도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는 표현에 무게를 둡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확실히 도움이 돼,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회피형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쌓기 시작하죠. 또한 회피형은 자신이 꺼내고 싶지 않은 주제는 절대 먼저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하려는 불안형과의 대화는 회피형에게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대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안정기지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만의 규칙과 방식을 존중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칙이 무너지면 타협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둘 중 한 사람이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즉, 회피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회피형의 특징과 속마음, 그리고 그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혼자 힘으로 중립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럴수록 회피형인 상대는 더 멀어지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 후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개별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제외 솔루션을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도와줄 조력자의 존재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게 회피형과의 재회 혹은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